2교시 끝나고 나갈 때 한숨 소리가 크게 몇 분이 한숨이 나오죠. 벌써 얼굴에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벌써 이제 그런 표정을 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10월 달까지 가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내가 왜? 누가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공부의 특징은 운전면허하고도 또 다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누가 등 떠밀었어? 예전에 어떤 분, 오로지 여러분 선택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싹 들어. 자기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남편이 이걸 꼭 따라 그랬대요. 학원 열심히 다니는 걸 보여야 뭐 다달이 생활비 준다고 협박을 했다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지금 앉아있다고 막 입이 대빨 나오셨고. 그런 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 간혹. 또 친구의 꾀입에 빠졌거나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에 올인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어차피 필요해서 다 지금 스스로 선택하신 거니까 힘드셔도 꼭 참으세요. 그러다 뭐 합격을 해요. 이 시험은 머리 좋아서 붙는 시험도 아니고요. 뭐 여유가 있어서 붙는 시험도 아니에요. 꾹 참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꾹 참으면. 인내력 테스트 시험입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내용도 꾹 참고 6달 얘기를 듣다 보면 귀가 뚫리고 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할 때까지 적어도 6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참는 훈련. 2교시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납득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뭔 개소리냐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 그냥 뭐. 큰 타이틀만 자꾸 생각을 먼저 해달라. 103조 반사의 질서가 어디서 나왔지? 아,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 목적 요건 중에 마지막 확정성, 가능성, 접보성, 사회적 타당성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아, 반사의 질서 행위 인거 아닌 거 구별하라 그랬지. 또 동기불법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부상 제가 외우세요. 기본과정부터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요. 괜찮아요. 나중에 외워져. 외우기 싫어도. 제가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어 드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목차 위주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3조에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반사회질서가 나오더란 말이죠. 이 부동산 이중매매를 우리 대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중매매라는 건 말 그대로 두 번 파는 거예요. 갑이을에게 1월 10일 날 A 토지를 팔았어요. 1억에. 등기는 뭐 6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3월 10일 날 또 팔았어요. 병한테. 이렇게 2억 받고.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을 하는 행위를 이중매매라 하는데 여기서 을은 먼저 했지요. 그죠? 그죠? 계약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장할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 반면에 병은 2배를 주기로 했잖아요. 병도 우선권을 주장. 야, 뭔 너는 1억밖에 안 주는 나 2억 주기로 했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서로 우선권을 주장할 텐데 우리 대법원은 누구도 우선권이 없다. 평등하다고 봐요. 각 매수인은 평등하다고 봐요. 각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고 따라서 결과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대법원의 태도예요.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대법원의 원칙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갑이라면 당연히 2억 주는 놈에게 등기를 넘겨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새치기 당한 을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가백에 따져라. 이때 따지는 게 채무불이행 책임이야. 그 중에서도 이행불능이란 거예요. 요건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이행불능이란 게 뭐예요? 잘 보세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죠. 갑과 을이. 근데 3월 10일 병원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줬죠.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등기를 못 넘겨주죠.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더란 말이죠. 자,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제도는 어떤 거냐?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게 원칙.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처리하는 대원칙.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한다. 즉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게 34페이지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기억 원칙에 나와 있지. 거기서 3줄 정도까지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체크 안 해드린 거는 읽지 마시고 뭐 대상청권 이런 건 읽지 마시고 주의 이런 것도 지금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뭐냐? 요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면 병등기도 무효가 돼요. 병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건 저 A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지만 그게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그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2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되고 병등기도 무효가 됨으로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나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그렇게 되느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오른쪽에 있죠. 디귿.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배신행위. 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때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었을 때는 배임행위가 아니에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은 경우엔 배임행위가 아니라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었을 때 이때 배임행위가 됩니다. 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은 건 배임행위가 아니냐? 나중에 계약법 가면 밝혀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요건이 중요해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가 뭐냐? 3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째가 병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은한테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누군가 이미 샀다. 그럼 나는 포기하는 게 보통이죠.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사회 질서예요. 포기하는 게. 근데 이놈은 반대야. 더 달려들어. 2배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미 팔렸다. 아, 그래도 나한테 팔아라. 아니, 이미 팔렸다니까. 병이라는 놈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골키퍼 있다고 뭐 공 안 들어가냐 뭐 이렇게 하면서
2배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갚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 때문에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누군가 이미 먼저 샀다는 걸 알면 물러나는 게, 포기하는 게 사회 질서인데, 이놈은 반대로 더 달려들어서 팔아라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이 적극 가담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을 다시 보면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적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극 가담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단순히 알면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병이 물러나려고 했더니 갑이 2배 주면 너한테 팔겠다. 갑이 꾸셨어. 그래서 병이 계약을 했어. 병은 이미 팔렸다는 걸 알면서 계약했죠. 하지만 병이 먼저 요청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적극 가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적극 가담이 되려면 얘가 매도를 요청해야 된다. 그래야 적극 가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극 가담이 됐을 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매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 무효죠. 병등기 무효라 그랬죠. 병등기가 무효란 건 병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병이 팔아먹어요, 이거를. A 토지 등기에 보면 소유권자가 병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자기 거라고 팔아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정은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자가 병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토지 등기부에 얘가 소유권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당연히 병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하겠죠. 하지만 병은 나중에 갔더니 소유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된단 말이죠. 이 정도. 정은 억울하겠죠. 그럼 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어찌됐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을에 보면 B가 있어요. B의 관련 판례 1번. 두 번째 줄. 제2매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제2매수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2번. 제2매수인이 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이중매매 이거 정은 이게 유효다. 그래서 나도 유효다. 이런 주장 못한다. 아주 잘 나오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끝나세요. 정은 어떻게 하나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 문제고, 일단 정은 어찌됐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중매가 무효일 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법원이 제2매매를 무효로 처리하는 이유는 을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효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갑하고 거래했잖아요. 자, A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효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이렇게.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소유권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병. 이거 삭제를 해야 돼요. 이거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가 넘어온단 말이죠. 그죠? 이 병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문제예요. 병이 스스로 말소를 해주면 참 좋은데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갑이나 을이 다이렉트로 병한테 말소를 청구 못한다가 판례예요. 이거는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소송. 소송은 소장에 원고,
피고 이렇게 쓰잖아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가 상대방이에요. 이때 원고 갑, 피고 병, 말소 안 돼요. 원고 을, 피고 병, 말소 안 돼요. 갑이나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다이렉트로 말소를 청구 못하도록 해놨어요. 우리 판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이 갑을 대신해서, 그걸 대위라고 합니다. 이건 소송과 연결된 거예요. 소송과 연결된 거고 소송은 원고 피고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고와 피고가 누구냐가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원고 아닌 사람이 원고로, 피고 아닌 사람이 피고로 돼 있으면 안 받아줘야 해, 소송 자체를.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때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는 소송에서 원피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리을의 A를 보면 관련 판례가 있어요. 1번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하라 청구를 못해요. 매도인을 대신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걸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소송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갑이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딱 하나 을이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만 기억을 해두세요. 갑이 직접,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만,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본 과정에서 딱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외와 관련해서.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어떤 걸 봐야 되냐? 반사회 질서 행위 인거 아닌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동기의 불법 개념 잡았고, 이중매매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어요. 마지막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고요. 여기서 무효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매매가 무효야.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준 게 있어. 그럼 돌려 받아야 되죠. 그죠? 이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계약이 무효인데 안 줘도 되는데 준 게 있어.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돼.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불러요. 개념 잡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이 바로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급여라는 건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줬다라는 뜻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기초하여 뭔가를 줬다, 돌려받을 수 없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못 돌려받아요. 뇌물을 줬다, 못 돌려받아요. 부첩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사줬다, 못 돌려받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첩 계약을 하고서 아파트 안 사주죠. 월세로 얻어주죠. 사줬다가는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6번에 니은.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입니다.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아직 안 빌려줬어요. 그럼 안 빌려줘도 돼요. 근데 이미 빌려줬어. 못 돌려받습니다. 그런 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그 불법 원인급여 개념 정도까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봐야 될 게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주로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중매매의 사례 형태도 간간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동기의 불법과 불법 원인급여는
한 줄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지문 하나 정도로. 그 정도를 반사의 질상에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목차 4개를 뼈대를 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백사조 불공정한 행위가 나와요.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폭리행위. 감기약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싹쓸이 해가지고 한 통에 3,000원짜리 사가지고 중국 가서 뭐 3만 원, 4만 원 받고 판다 그러죠. 아, 나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종로 가서 감기약 사가지고 말이죠. 평택 가서 배 타고 중국 가서 괜히 코로나 걸려갖고 오겠죠. 잘못하다가. 네. 여기 코로나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 있으세요? 코로나 걸리셨어요? 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걸리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집만, 저희 집, 저 와이프, 애들 둘 다 아무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큰 놈이 우리 집은 슈퍼 면역자 집안이라고 맨날. 입방정 떠오지 말라고 제가 맨날. 야, 이게 3년이 갈 줄은 좀 생각이 나네. 다른 건 모르겠고 실내 마스크나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답답해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또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 생각. 우리 2년 전에 마스크 같은 거 하룻밤 자고 나면 가격이 올랐죠. 하나 500원짜리 하던 게 하룻밤 자면 5,000원, 하룻밤 자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거 사재기 해놨다가 500원짜리 5,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폭리를 취한단 말이지. 그걸 무효로 하는 게 불공정한 행위예요. 백사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라고 이 당사자가 피해자를 말합니다. 폭리 행위가 있으면요, 폭리를 취하는 놈이 있고요, 폭리를 당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폭리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줄여서 폭리 행위는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불공정한 행위 이퀄 폭리 행위, 간단히 그렇게 개념을 잡고, 단 폭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요건이 문제죠. 3가지 요건을 판례가 얘기를 해요. 첫째가 폭리를 당한 자, 피해자, 폭리를 취한 자, 폭리자, 주고받은 게 있겠죠. 요거를 급부와 반대급부 이렇게 불러요. 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 그냥 불균형도 아니야.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현저하냐. 그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맨 위에 객관적 요건이라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 얼마냐, 배율이 얼마냐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2배라 하더라도 10,000원짜리 20,000원에 판거하고 1억짜리 2억에 판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2배지만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가와 얼마 차이 나냐, 몇 배 차나, 이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3번째 줄 상식에 따라 판단해라. 상식. 그러니 얼마나 애매해. 그죠? 그게 사회 통념이죠. 그리고 5번째 줄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 이거 당연한 거죠. 500원짜리 마스크를 5,000원에 팔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10,000원 불러도 다 산다고. 내가 생각하기 이거 지금 20,000원 불러도 된다고. 이게 주관적 가치예요. 그런 주관적 가치 갖고 판단하면 안 되죠. 거래상에 존재하는 객관적 값어치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 기준은 뭐다? 상식이다. 상식. 사회 통념. 시가의 몇 배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아라.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답으로 출제가 된다. 틀린 답으로.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이 폭리를 당한 피해자가 계약 당시에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해야 돼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 이게 줄여서 궁박이라고 그래요. 뭐냐 이거? 심하게 쫓기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똥끝이 탄다고? 그거 말하는 거고. 근데 이 궁박이 주로 돈에 쫓기죠. 그걸 경제적 궁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쫓기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돈은 많은데 품절이야. 돈은 쌓아놨는데 마스크가 품절이야. 똥끝이 타죠. 그것도 궁박이야. 즉 궁박이란 관련 판례 1번의 두 번째 줄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솔은 말 그대로 성급한 거고요. 자, 무경험.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 무경험이라 하는데 이 무경험이 둘 중에 하나. 거래 일반. 경험 부족. 을 말하는 것이냐,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위에 거죠.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백사조 무경험이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무경험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 경험해 보신 분 없죠? 한 분 있어. 다 무경험이야. 이걸로 따지면.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ATM기에서 돈 찾아보지 못한 분, ATM기 이용 한 번도 안 해본 거, 대부분 다 해봤죠. 안 해본 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라 아니라 만약에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무경험이 돼버려요. 대부분이. 그래서 안 되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조문에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또는 무경험이라고 돼 있죠. 그 셋 중에 하나. 첫 번째 줄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하나만 갖춰도 된다.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또는 무경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 가지 지문.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셋 중에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2번이 있습니다. 대리라고요. 이건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겁니다. 체크만 해주세요. 자, 여기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가 잘 보세요. 폭리를 취하고 하는 자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다는 걸 알아.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한 이 사람이 어리숙해. 잘 몰라 뭘. 자기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대. 그러면 보통 이 상대방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면 여러분의 경우에 이 자식이 어리숙하네. 요놈을 울고 먹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좀 뭘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사회 질서 같아요? 알려주는 게 사회 질서죠. 내 앞에서 ATM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ATM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ATM기에서 여자 목소리 나오잖아요. 여자분. 뭐 이렇게 누구로부터 뭐 인출을 권유받았습니까? 네, 아니요. 뭐 물어보잖아. 그 대답을 하고 앉아 있어. 내 앞에 있는 놈이. 그럼 이놈은 무경험이구나. 그럼 울고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도와주려는 게 사회 질서예요. 근데 이놈은 반대야. 울고 먹을 생각을 해. 이용의사. 이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폭리를 취한 사람이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야. 거기 B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요건의 입증 책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건너뛸 겁니다. 일단 요건 세 가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폭리자가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 자, 이거와 관해서 행위 당시 기준, 객관적 가치 기준이겠죠. 폭리를 당한 피해자는 궁박형설 또는 무경험, 정시적 궁박을 포함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폭리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요건 확인하셨고 입증책임 건너뛰고 한 장 넘겨보면 당연히 불공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요? 행위 당시죠. 당연히 행위 당시죠. 그리고 4번 적용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적용범위에 와서 기억하고 니은 두 개를 기억합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 과정에서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요. 여기 보세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해야 되죠. 근데 증여라는 건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증여가 뭐예요? 물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게 증여야. 주기만 해 받는 게 없어. 급부만 있어 반대급부가 없어. 이런 걸 무상행위라고 해요. 당연히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기억. 두 번째, 니은 경매.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더 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최초 감정평가액이 10매덕대 아파트가 3번, 4번 유찰돼서 반값보다 더 밑으로 경락됐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최초 최저 경락 가격이 100억대 땅을 내가 몇 번 유찰돼서 10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나는 90억에 폭리를 취한 거냐? 아니란 말이죠. 법원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적용 범위하고 두 가지 기억리은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봅니다. 쭉 내려가면 효과가 나왔어요. 불공정한 행위도 무효죠. 주고받기 전이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을 필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 자, 문제가 생겨서 주고받은 게 있어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했다는 건 이미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백사조도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적용된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다시 말해서 준 걸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와는 달리 불법 원인급여가 요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폭리자. 즉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다. 따라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가 돼요. 반면에 피해자가 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둘 다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둘 다 나쁜 놈.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둘 다 적용이 돼.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는 요 놈만 나쁜 놈이야. 요 놈만. 그러니까 요 놈이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효과. 그리고 오른쪽 39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가면 니은이 있어요. 체크만 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효 취소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건너뛰었던 것들은 다음 순환이나 뒤에 가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제가 눈도장만 찍으세요. 거 체크만 해뒀다가 다음에 나올 때 다음 순환에 이때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불공정한 행위는 이 정도까지 딱 기억해요. 이렇게 법률의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양이 사회적 타당성이 제일 많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판례도 제일 많고. 자,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유효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질 요건을 네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목적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현 요건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요 확정에서 뭔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왔어요. 확정. 범죄의 목적이 무엇냐를 확정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어요. A 토지를. 그런데 계약서에 이 A 토지가 100번지인데 갑과 을이 번지수를 착각해서 100-1번지라고 적시를 했어요. 계약서에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100-1번지는 A 토지 옆에 있던 B 토지예요. 자, 이 계약이, 갑과 을 사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려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확정성을 살펴보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갑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 목적이 뭐냐, 확정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긴단 말이죠. 목적 요건을 판단하기 전에 도대체 목적이 뭐냐를 밝혀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 어떤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서의 표시가 달라. 그러면 이 경우에 당연히 갑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를 먼저 확정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 39페이지 의. 법률행위 해석이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여기 보세요. 표시가 불일치할 때, 여기서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두 번째 줄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히 확정해라. 어디에 부여한? 표시에 부여한, 여기에 부여한 의미를 확정해라. 즉 규범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한 장을 먼저 넘겨보면 4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의 규범적 해석이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갑의 실제 의사가 아닌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를 확정하는 해석 방법을 말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걸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 한다. 근데 우리는 예외가 더 중요하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비진이 표시라고.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게 있어. 오표시 무해라고. 39페이지 봅니다. 밑에 자연적 해석.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표시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적용 범위에 로마자 반가로 2번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오표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걸 오늘 이해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오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가 일치.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 의사가 일치. 현장까지 답사했어. A 토지를 사기고 팔기로 의사가 일치했어. 그런데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B 토지로 잘못해서 표시. 요걸 오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때 우리 대법원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잖아요. 현장까지 가가지고 갑소유 A 토지를 사고팔이로 눈으로 확인까지 했어. 갑을 모두 다 갑소유 A 토지를 사고 판다는데 생각이 일치해. 근데 표시만 잘못했어. 이때는 일치한 대로 계약을 성립으로 인정하고 표시는 고려하지 말아라. 이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아, 말 거지같이 어렵죠.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의 일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오표시 무해, 이렇게.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설령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도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법률의 성립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있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일치했으나 계약서에는 A 토지와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네 번째 줄, A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적 해석 중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그리고 요 판례를 사례 형태로 만들어서 출제를 합니다. 계약은 어떤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률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예외, 그 중에 오표시 무해 원칙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 머리 깨져요. 요 정도만 봐도 머리가 깨지는데 다른 거 보면 더 깨지겠죠? 이제 순차적으로 보고 오늘은 딱 오표시 무해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넘어가는 거예요. 보지 마시고. 44페이지는 OX는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46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목적 요건 4가지 본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적 타당성과 쓰기다시로 이제 해석 하나 살짝 본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는 아까도 봤지만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도 정상일 것이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비정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비정상적인 걸 4개를 규정해 놓고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놨단 말이죠. 그거 이제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에서는. 보기 전에 46페이지 의사표시가 뭐냐? 간단하게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시는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고요. 의사는 뭘 원하는 거예요. 효과의사라고 해요. 의사는 뭘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이 효과잖아요. 효과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자, 그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넘겨봅니다. 48페이지 보면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갑이 원하는 것은 A지만 을에게 B를 주세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 갑이 시험을 보면서 답을 3번을 골랐어요. 3번에 마킹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킹을 했어요. 나중에 4번에 마킹이 돼 있어. 그럼 의사는 3번, 표시는 몇 번? 4번.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거나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진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 길게 말하면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길죠. 짜증나. 이렇게 자주 보는 표현들입니다. 앞으로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들어와요. 일단 다 싸잡아서 뭐라 한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 자, 이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경우가 아까 3번 찍었는데 나중에 4번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고 알고 있는 경우가 107조, 108조예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허위표시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3개인데 그 3개를 요렇게 2개로 나눈단 말이죠.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하나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데 갑이 의사 A, 표시 A. 그런데 협박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요게 110조. 총 4가지를 요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48페이지에 보면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불완전한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다. 그 불완전한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요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이게 일단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첫날이라서 천천히 나갔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꼭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마다 점점점 달라져요.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한 네다섯 번 듣다 보면 깨우침이 와. 사람이 왜 깨달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있어. 그거를 많이 볼수록 그 시간을 땡길 수가 있단 말이죠. 집에 가서 꼭 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서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세부사항 이해 안 되는 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차근차근히 나갈 거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